오늘은 6.25 전쟁 전후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학살,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었고 남한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에게 부탁한 제목은 해방 전후의 북한 교회사였는데 북한 교회도 살펴보지만은 남한 교회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보통 6.25 그러면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은 6.25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족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웠다고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이제 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6.25는 동족끼리 아무런 의미 없이 싸운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한 것이거든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그래버리면 누가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먼저 한국사 전체적인 의미에서 6.25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운동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가 수립, 그 다음에 6.25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3.1운동은 대한민국의 기원이고 1948년은 대한민국의 성립이고 그 다음에 6.25는 대한민국의 수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과 탄생과 수호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한국 역사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켰으니까 사실은 북한이 전쟁에서 진 것이고 남한은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해냈으니까 우리가 남한이 잘한 거죠.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실은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는 집단이 해방 전후에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그럼 좋은 이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사실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미 미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유럽의 공산주의가 미국으로 넘어갔고 19세기 말부터 공산주의가 미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나라에 얘기했다고요. 따라서 해방되었을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단체가 우리 기독교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는 이념적인 기반이 우리 기독교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집단들은 공산주의를 막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의 길보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다. 공산주의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남로당이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분명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맞서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터인데 먼저 해방 이전에 공산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그 갈등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일제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본에서 독립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독립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독립한다면 그 다음부터 혼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제로부터의 독립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립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에서의 독립은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독립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지 않았다. 먼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사실 일제 때 메조리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민족의 가장 큰 독립운동이 뭡니까? 3.1운동 아니겠어요? 3.1운동의 첫 구절 자체가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국인과 동시에 자유인이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주체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아니겠어요? 임시헌장의 제1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1운동은 전 민족이 힘을 합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이 운동이 결의한 내용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체 국민의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한국 사람들의 메조리티는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임기가 있고 그다음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꿈과는 또 다른 꿈이 하나가 생기게 됐어요. 스물스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들어온 꿈인데 그게 뭐냐면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소련에서 오게 된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소련이 주장하는 인민공화국은 별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민주주의와 미국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러시아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미국은 좋은 나라지만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는 옛날부터 그냥 온통 온 땅을 다 삼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곰같이 욕심 많아가지고 모든 땅을 자기 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공산주의 이념도 틀렸지만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나라 자체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농민 1920년대 후반부터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되고 또 30년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제 시대에 일본이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공론화해서 우리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3.1운동 때 전 민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원한 것이지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지 않았다. 물론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인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그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싸우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가장 친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기독교 일부 좌파들이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1937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단체가 기독교고 우리 기독교는 일본과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일본에 반대하는 반대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요 소련이 일본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소련은 그 서쪽에서는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동쪽에서 일본과 전쟁을 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도 지금 동쪽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련과 전쟁을 한다? 이거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소련이나 전선을 확대하기를 원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일본과 소련 사이에 일소 중립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제히 때 우리나라에 미국 영사관도 있었고 영국 영사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영사관들도 있었는데 다른 그런 영사관들은요 다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우리나라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련 영사관만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었다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일본과 소련의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일본의 관계는 나빴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나빴고 따라서 기독교와 일본과의 관계도 나빴지만은 소련과 일본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따라서 공산당과 일본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제 말에 일본과 가장 싸운 세력은 우리 기독교 세력이지 다른 세력이 아니다. 물론 기독교도 완전한 것은 아니죠. 기독교도 물론 참배한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그래도 일본과 가장 맞선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지 다른 어떤 세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해방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과 싸운 사람이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본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 집단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 남한의 상황을 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해방 직후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대구 폭동을 중심으로 한 1946년의 상황, 그다음에 50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1948년의 상황, 이 세 단계로 얘기를 하겠어요. 이 세 단계가 말하자면 이 좌익 세력과 그다음에 우익 세력이 싸우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을 때에 해방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아직 북한에도 소련이 오지 않았고 남한에도 미군이 오지 않은 그 순간, 그러니까 해방은 되었고 일본은 망했지만은 아직 북한에는 소련이 오지 아니하고 남한에는 미국이 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 만들어진 것이 건국준비위원회거든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각 도마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13도죠. 13도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13도 가운데서 적어도 7개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한번 따져보면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어쩌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과 2%도 안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건국준비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도요. 사실은 원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우파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 일본이 좀 해라 그러는데 나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여운형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해방 직후에 사실은 좌익이 우세했다. 지금 역사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좌익이 우세했다. 그래서 송건호라고 하는 유명한 좌파적인 역사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해방 전국에는 좌익이 절대적으로 우세했고 미군만 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좌익 공산주의 세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해방 직후에는 우익이 우세했고 그 뒤에 이제 좌익들이 그 전술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서 좌익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해방 직후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 혹은 우익 세력이 강했다. 그리고 그 좌익이 강했던 지역은요 몇 지역이 안 됩니다. 어디가 좌익이 강했느냐?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좌익이 강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노조운동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 세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좌익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좌우가 비슷했고 충청북도도 좌우가 비슷했어요. 서울도 좌우가 좌익이 우세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여운형이 어쨌든 간에 건국준비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절 이상은 우익이 많았고
그다음에 서너 지역 한 세 지역 혹은 네 지역 정도가 좌익이 우세했고 또 나머지는 좌우가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상황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위원장은 했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이 뭐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익들은 조직적으로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들 우익 세력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좌익들한테 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좌익들은 지하 조직을 통해서 정치 훈련을 많이 했고 이 좌익들은 중요한 포스트를 다 자기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점점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방은 되었지만은 아직 미군이 진주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좌익들이 점점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이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서울에 미군이 들어온 것이 9월 11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가 말하자면 공백이 있는 것이죠. 서울에 들어온 것은 9월 11일이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크게 세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단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경상도에 또 한 사단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전라도에 또 한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개 사단이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하지 그 장군이 중심으로 둔 그 사단이 그 군단이지만은 하지와 함께 온 사단이 그 경기도 일대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에 들어온 것은 9월 늦게, 그 다음에 전라도에 들어온 것은 더 늦게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소위 그 점령군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일본군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 민정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정을 담당하는 민정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해당 지역의 행정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946년 2월 달에 들어서야 미군의 민정부대가 군 단위까지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을 말하자면 그 인민위원회 조직이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 공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불행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1945년 9월 10일 날 소위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죠. 말하자면 여운형하고 박헌영이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도인민위원회, 군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민위원회가요, 각 지역의 작은 정부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 노동자에게 나눠줬다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땅 없던 사람이 땅을 갖게 되고, 공장 없던 사람들이 공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각 지역마다 가장 좋은 집은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집 아니었겠어요? 가장 좋은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것을 인민위원회가 접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공산주의를 이미 실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어떤 지역에서는 시골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공산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 이 인민위원회 세력이 나중에 1946년 대구 폭동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948년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또다시 폭동하고, 그것이 결국 그 제주 4.3 사건도 일으키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도 일으키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945년 그 해방은 되었지만 미군이 아직 오지 않았을 그 중간 단계에 그 남한을 장악을 했던 인민위원회 세력이 계속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950년 6월 25일 6.25 때 김일성이 내린 지령을 보니까요, 각 지역에 있었던 인민위원회 세력을 다시 빨리 복구하라. 그래서 1945년 가을에 만들어 놓은 인민위원회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말하자면 우익과 투쟁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행은 1945년 9월 초에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여운형하고 박헌영이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그 세력들이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 조직을 다 해가지고 도단위, 그다음에 군단위, 면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만든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암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익은 뭐 했느냐? 일단 미군정이 와가지고 이제 미군정이 점령을 해가면서 이 우익 이 좌익 세력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46년 2월 달쯤 되면은 이제 미군정이 다 점령을 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정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만든 독립촉성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예요. 사실 1945년 10월달 이승만 박사가 와가지고 독립촉성 중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11월 달에 와가지고 비상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단체를 합해가지고 1946년 1월 말에 독립촉성 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독립촉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승만 박사한테서 온 것이고 국민회라는 말은 김구 선생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단체가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독립촉성 국민회가 이승만 박사와 임시정부 세력이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독립촉성 국민회예요. 이 독립촉성 국민회를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같이 이끌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총재, 김구 선생이 부총재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독립촉성 국민회는 해방공간에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이었고, 그래서 이제 1946년 이제 4월, 5월 지나가면서 이승만 박사가 남선 순행을 했다고요. 우리나라의 남쪽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공산주의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연설했는데, 바로 그때에 말하자면 독립촉성 국민회가 아주 대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독립촉성 국민회가 인민위원회 세력을 이기고 새로운 이제 국민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6년 봄 되면은 이제 인민위원회 세력은 약해지게 되고 독립촉성 국민회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는 세력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달라지게 되니까 박헌영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자기의 세력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운형은 사실은 미군정한테 협조를 하게 되어서 여운형은 이제 온건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혁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헌영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미 군정의 그 정보 보고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실 여운형하고 박헌영하고 손을 잡게 되면은요 좌익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을 중도파로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하고 박헌영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미국 정보당국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박헌영은 극좌파라고 해서 박헌영은 공격 대상, 그 다음에 여운형은 온건 좌파라고 해서 포섭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운형하고 박헌영을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박헌영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뭐 죽게 생겼거든. 그리고 박헌영의 돈줄을 끊어버리고 박헌영의 행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1946년 가을쯤 되니까 박헌영이 이판사판이야. 뭔가 한번 큰 사건을 일으켜서 이기면은 뭐 좋은 것이고 지면은 이제 망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헌영이 대대적인 말하자면 반격을 가하게 됐다고요. 그것이 1946년 10월에 있었던 10월 폭동인 거예요. 사실 이 10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최근에 발굴된 문서에 의하면은요 박헌영하고 북한에 있는 스코프하고 밀접한 연계를 하면서 북한에 다 지시를 받아가면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명분은 쌀 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배급 때문에 데모했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인민위원회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키 요소였어요. 그래서 대구 폭동도 말하자면 인민공화국을 만들자, 인민위원회의 권력을 넘겨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945년 가을에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를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1946년 대구 폭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구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때요 이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던 원래 1945년 가을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독립촉성 국민회가 강하고 미군이 또 그 좌익을 뭐 활동 못하게 하니까 숨어 있다가 1946년 10월 달에 그 지금까지 그 숨어 있던 인민위원회 세력이 다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대구 중심으로 했던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있는 경상도 부근에 있는 인민위원회 세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거대한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위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숨어있던 인민위원회 세력이 다 다시 등장하게 됐고, 이때 이제 미 군정이 이러다가 이 나라 공산주의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인민위원회를 거의 색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헌영은 그 인민위원회 세력을 통해서 뭔가 미군정한테 큰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거꾸로 박헌영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전력만 노출되고 다 숙청당했으니 결국 우리가 진 게 아니냐. 그래서 대구 폭동은요, 큰 폭동을 일으켰지만은 사실은 공산주의의 전력을 노출해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망타진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대구 주변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 와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이럴 때에 대구 폭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다 제대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아까 독립적성 국민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협조했던 단체가 우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왔죠. 김구 선생도 중국에 왔죠. 국내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독립적성 국민회를 만드는데 국내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기반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성 국민회의의 주요 멤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승만 박사와 독립적성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1945년 가을의 상황이고, 1946년 대구에서 저렇게 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다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분이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대구에서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만이 공산주의가 되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태평양에 가가지고 빠져 죽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고요. 그래서 1946년 11월에 한경진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돈 가진 사람은 돈으로, 힘 가진 사람은 힘으로, 무기 가진 사람은 무기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은요, 정치 설교, 정치 연설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이 강력하게 연결되게 되었고,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대구 주변에서도 많이 있었고, 경상북도 경주 같은 데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좌익과 본격적으로 싸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에 내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안강의 육통교회, 울산의 월평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대구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 공산당들이 각 지방으로 물러나면서 각 지역을 공산주의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그 교회들이 센터가 돼가지고 오는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경북 경주의 내동교회를 보면은요, 공산주의자들이 대구에서 몰려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교인들이 별동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보초도 쓰고 무기도 준비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오는 그 골목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일들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폭동과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아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넘어가니? 왜 안 넘어가지? 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45년 가을에 인민위원회 세력이 강하게 일어났다가 미 군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독립적성 국민회를 할지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1946년 10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대구 폭동을 통해서 크게 일어났다가 다시 미군에 의해서 혹은 우익 세력에 의해서 다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언제냐? 1948년 이제 봄에 또 다시 크게 또 반대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1948년 이칠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였어요. 2월 10일 날 유엔에서 말하자면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요. 유엔 소총회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칠 투쟁을 했고,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유엔에서는 뭐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이라도 먼저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통과됐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남한에 있는 좌익들로서는 생살건 또 다른 큰 투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있는데 남한이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진행되게 되면 자기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지금까지 활동하던 좌익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제주 4.3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주도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미군이 제일 늦게 들어간 지역이 제주도예요. 미군이 들어갔을 때는 제주도는 이미 인민위원회가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거기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군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있는 인민위원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이제 이어져 나갔는데, 만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주도에 그 남아있던 인민위원회 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세계가 왔으면은 인민위원회는 이제 제거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사실은 제주 4.3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반대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전에도 반대했고 이후에도 반대했는데, 이전에 반대한 가장 큰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 보면은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정부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크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 앞에 4.3 사건을 크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얘기해서 이 대한민국이 4.3 사건하고 여순 반란 사건에게 포위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제대로 쓰려면은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냥 제주 4.3 사건은 무슨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여순 반란 사건도 무슨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해방 공간의 남한에서 세 차례의 큰 좌우의 싸움이 있었다. 하나는 45년 가을에 이제 인민위원회 세력과 미군정 세력, 그 다음에 46년 대구 폭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 세력과 미군정 혹은 우익 세력, 그 다음에 48년에 또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 이 세 세력이 이 세 번에 걸친 큰 싸움이 있었다. 그 군내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기독교는 어느 편에 속했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편에 서가지고 좌익과 싸우는데 앞장섰다. 여러분들 제가 해방 공간에 3년 동안 그 역사를 보면은요,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바로 거점이 되는 거예요. 좌익과 싸우는 거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우익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인민위원회와 맞서 싸웠더라고요. 그 해방 이전에도 그랬고 6.25 때 또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죽은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기독교인이면서 국민회의의 회원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6.25 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바로 그런 세력들을 색출해서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남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남한에 세 차례의 큰 싸움이 벌어졌고 그 큰 싸움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 세력에 속했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싸웠던 민주주의적인 세력의 핵심에는 독립혁명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독립혁명 국민회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활동했다. 독립혁명 국민회의예요. 우리나라 남한에 그 여러 도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4개 도는요 목사님들이 지부장이었습니다. 그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목사님들이 독립혁명 국민회의의 지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것을 먼저 하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해방 직후에는요. 사실은 북한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고 항복했을 때에 평안북도의 건국준비위원장은 이유필 장로였고 실질적으로 평안북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이유필 장로와 한경직 목사가 평북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남도는 누가 이끌어갔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만식 장로가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누구냐면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황해도도 김응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건국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소련군이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예요. 그럼 여기에는 소련의 입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입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외세가 없는 순수한 한국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련이 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적어도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세 도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사를 따라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오면서 이것들을 장악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공산당 중심의 인민위원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9월 25일, 26일, 27일 와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당신네들 우익 세력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익 반절, 좌익 반절 그래가지고 공산당 반절 넣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1대1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 소련이 군대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요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해방 이후에 북한사를 보면은요, 인민위원회부터 출발합니다. 인민위원회. 그래서 북한에는 원래 자발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소련은 와가지고 그 인민위원회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북한은 좌익이 셌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익이 셌었는데 우익을 공산주의자들이 그 인위적으로 그 좌익 중심으로 체인지하고 자기들이 그걸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권력을 준 거예요. 사실 그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하나의 정치 체제 아닙니까? 북한에서 제일 센 게 인민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해방 직후 말하자면 소련군의 개입만 없었더라면은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적인 그 발전 과정을 인위적으로 군사의 힘으로 꺾어버리고 강제로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야말로 북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그러한 정권이다.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다. 그 일부 좌파학자들은 남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군이 와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남한도 북한도 해방 직후에 사실은 좌익이 우세했던 것이 아니라 우익이 우세했는데 좌익들이 정치 공작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것을 보고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한번 대항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착하게 생겨가지고 정치 공작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저렇게 착하게 생긴 분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1945년 9월 말에 월남을 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평안북도는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남도 조만식 장로는 좀 달랐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소련이 조만식 장로를 강제로 감금을 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기독교 세력이 센 평안북도, 평안남도가 소련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말쯤 돼가지고는 북한의 주요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냥 넘어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1946년 3.1절을 기해서 공산주의에 한번 맞서서 한번 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해방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3.1절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도 1946년 3.1절이 중요했고 북한에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그 평양 여갑 광장에서 3.1절 기념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이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3.1절 기념대회를 하자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으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북한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같이 3.1절 기념대회를 하자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거부를 하고 장대현 교회에서 따로 3.1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남한에서 올라온 몇몇 그 민족주의자들이 김일성을 말하자면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저격을 했는데 총을 쐈는데 김일성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그 총을 누가 맞았느냐? 소련군이 김일성을 경호하던 소련군이 대신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군이 부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1947년부터는 3.1절 기념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6년 3.1절에 너무나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북한은 3.1절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념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3.1운동과 임시정부는 하나인데 임시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1절을 자꾸 얘기할수록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100주년 될 때에 남한이 북한 보고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3.1절 100주년 행사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3.1절을 자기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3.1절의 정신과는 다른 3.1절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북한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3.1운동이 가는 길과 북한이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946년 3.1절 날 평양역 앞에서 김일성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조만식을 사랑하고 조만식을 석방하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종교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대대적인 대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싸운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조선민주당 사건도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사건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했지만은 그건 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것은 1946년 3.1절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이제 물론 그 이전부터도 마찰을 해왔지만 점점 마찰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계기는 언제냐? 1946년 11월 3일입니다. 1946년 11월 3일이 뭐냐면은 북한에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북한이 1945년 11월에 인민위원회를 선거를 해서 빨리 그 북조선 그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가 거기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요. 조만식 장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조만식 장로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식 장로야말로 해방 직후에 북한의 거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명한 함석헌 선생의 말을 빌린다면 남한에는 지도자들이 많지만은 북한에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조만식 선생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의 권위를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제일 처음에는 조만식 선생을 겉으로 내세우고 실권은 김일성에게 줘도 조만식 선생을 내세우고 말하자면 북한을 이끌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조만식 선생이 소련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조만식을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945년 원래 소련의 계획대로 한다면은 북한에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만식 선생이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인민위원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반도는 둘로 나눠지는데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거가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1946년 11월 3일에 다시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1946년 2월 달에 말하자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임시입니다. 임시라는 말을 띄려면 정식으로 선거를 해야 돼요. 그 선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1946년 11월 3일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따져본다면요,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날 나라가 만들어졌지만은 북한은 이미 1946년 11월 3일에 이미 선거를 통해서 이미 1947년 2월 달에 임시자를 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인민위원회는요, 정부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식정부인 거예요. 1946년에 위원회는 임시인민위원회였지만은 1947년에는요, 임시자라는 말을 빼고 위원회였다고요. 인민위원회였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1946년 11월 3일에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50선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어졌다면 11월 3일 선거를 통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말하자면 북한의 단독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인민위원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이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명분은 일요일 날 11월 3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은 또 내심으로는 이렇게 해서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1946년 11월 3일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선거에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김일성이 기독교인들 저것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것들을 뭔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김일성이 강양옥을 불러가지고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드시오.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그룹을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한에는 두 가지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정책에 순응하는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기독교 연맹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연맹이라면 교단이 들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저기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갈 교단이 없는 거예요.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공산당에게 들어가 가지고 공산당 말 듣는 그러한 그 교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기독교 연맹이 아니라 기독교도 연맹.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는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특혜를 준다, 뭐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고 1대1로 이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책임을 맡은 것이 누구냐면 강양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11월 3일, 1946년 11월 3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선거를 계기로 해서 북한 기독교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정권 사이에서는 정식으로 마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47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싸움은 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47년 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제2차 미소공유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소공유회가 두 번 열렸어요. 1946년 봄에도 한 번 열리고 1947년 봄에도 47년 그 초여름에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소공유회는요, 이제 남북한의 사회단체가 가담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논의하는 협의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요, 1946년에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이 뭐 우리 기독교를 넣어줄까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미군정이 살살 북한한테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미소 공유회 때 너 당신네들도 기독교인들도 사회단체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되면 미소 공유회 남북 협의체에 기독교인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남한의 우파들도 참여하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도 이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당 등록을 하고, 또 장로교 같으면 청년 멸려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단체 등록을 하고, 그래서 47년 이제 제2차 미소공의가 열리게 되면은 미소공의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위해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대표는 각 사회단체 대표인 거예요. 그 사회단체 대표에 남한의 그 미군정도 그렇고 북한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해서 공산주의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6년에도 보면은요, 미군정이 소련청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기독교인들 단체는 왜 이 협의체에 이름이 없느냐? 당신네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련이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2차 미소공의 때에는 남한에서도 얘기하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를 만들려고 했고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그 정당 이름이 기독교 자유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하에서 북한에 당이 3번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당이. 하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만식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주당, 그 다음에 지금 1947년에 만들어진 기독교 자유당. 그런데 제일 첫 번에 만들어진 사회민주당도 기독교 이름으로 만든 당이 아니고, 그다음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도 기독교인들이 만든 당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은 기독교를 뭐 크게 겉으로 내세우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947년 기독교 자유당은 달라요. 여기에 이 당시에 북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북 5도 노예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에요. 이북 5도 노예의 대표가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감리교의 대표는 뭐냐면 소위 서부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부연회가 감리교의 대표인데 서부연회의 연회장이 여기에 가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장로교, 감리교 같은 한국의 메이저 교단을 대표해서 당을 만든 것은 저 기독교 자유당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른 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종교 분리를 얘기해서 우리는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기독교는 전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만일에 우리나라의 남한 정부가 이제 완전히 좌파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은 한국 기독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 이런 게 매일 필요 없이 당을 만들어서라도 본격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선례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교 분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칙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원칙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만드는 공산주의 세력이 올 경우에 나는 한국 기독교는 전체가 다 당이라도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어서 특정 정당을 만들어서 다른 정당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유당이 만들어지고, 이 기독교 자유당은 장로교고 감리교가 북한에서 제일 큰 교파인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유당 지도자들 다 완전히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47년 7월에요.
누가 왔냐면 제2차 미소공격이 열렸는데 남한에 있었던 미군이 북한까지 갔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이 기독교 지도자들 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북한의 상황이 뭔가를 봤습니다. 이때 버치라고 하는 주한 미군 가운데 하버드 출신의 아주 똑똑한 하지 장군의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 기독교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기독교밖에 없다. 자기가 북한에 와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울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자유당을 창립 시도는 했지만은 제대로 창립은 못하고, 왜냐하면 다 강제로 다 구금시켜 버렸으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주일학교를 제대로 못하게 작년 예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만일에 남한이 공산화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대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제일 첫 번에 주일학교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그냥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요일날 학생들 학교 오라, 무슨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을 청소를 하자, 혹은 뭐 어디 산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 어린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모으는 것에서부터 말하자면은 이 주일학교 교육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불량 학생이 되는 것이고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육부터 못하게 하는 이런 작전을 공산주의자들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 몰수. 북한의 부르주아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습니까? 1946년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재산을 몰수하는데 교회 재산들을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요, 장로교 총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남북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장로교였는데, 그래서 분단이 되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북한의 총회 따로 만들고 남한의 총회 따로 만들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남부대의라고 하고 남한은 남부대의라고 그러고 북한은 이북 5도 노예라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하나인 총회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 각각 따로따로 총회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따로따로 총회를 만들면 두 개가 되잖아요. 이게 분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분단되는 것만도 억울한데 교회마저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북한 총회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그 공산당들이 이제 너희들도 따로 총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강제로 장로교 총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좌파들도 그렇고 그 일본도 그렇고 기독교를 탄압하려면 먼저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들고 그 대장을 총책임자를 친정부 인사, 자기들 친일 인사를 할지 친공산주의 인사로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료주의 사회 가운데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어놔야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원래 북한에서는요, 그 장로교 신학교, 평양 신학교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성화 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로교도 신학교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감리교도 신학교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모두 신학교가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나로 합해라. 그래가지고 성화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평양 신학교로 합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합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일제 말에 그 일본이 하던 것과 똑같아요. 일본도 그렇게 했어요. 먼저 교단을 하나로 만들고 신학교를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출판물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진 단체에 자기들이 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북한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신학교를 하나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임자를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 연맹 대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이북 그 그리스도 교도 연맹 안으로 모든 조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교도 연맹,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 산하에 들어가야만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북한에 살기 때문에 여행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허가도 받아야 되고, 때때로는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 북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가입했다고 하는 가입 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야금야금 다 공산주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6.25 전쟁 전후에
아주 기독교들을 박해했습니다. 참 묘한 것이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정권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도 저 협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협력을 했지만은 예비검소할 때는 북한 정권에 협력한 사람도 다 가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협력이 진짜 협력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워서 협력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잘 봐야 됩니다. 공산주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아까 그 황해도의 그 건국준비위원장이 김응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장로교 총회장도 하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해방 직후에 월남을 했어요.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당신 월남하지 말고 당신 북한으로 와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워라. 북한의 기독교 세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왔어요. 본인의 기록이니까 조금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남을 했는데 남한의 지도자들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북한에서 활동을 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북한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공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북한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남한에 왔다가 북한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낙인이 찍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충성을 해야 좀 눈가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연맹에도 가가지고 부위원장까지도 하고 또 신학교가 합병됐을 때 거기 교장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매우 친공산주의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응순 목사가 1950년 6.25가 딱 벌어지게 되니까 낌새가 이상한 거야. 자기도 시각각 자기도 체포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6.25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말하자면 보위부에서 오라고 하는 걸 오지 않냐고 남한으로 월남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공산주의에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공산주의는 그 사람 믿지 않냐고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그 예비 검속을 해가지고 다 가둬놓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원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뒤에 나올 때 얘기를 여기에 나오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조 무슨 목사님이라고 아주 원산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원산시 부위원장도 하고 이분도 공산주의 협조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그 남한의 이승만 박사가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하고도 가까워요. 자기는 북한에 살 일이 있다. 그러고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 조 목사님한테 뭘 요구했냐면은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니까 원산에서 서울 함락 경축 행사를 하게 하고 원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라. 당신이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원산에서 서울 함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들이대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체포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살려줘야 될 텐데 못 믿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공산주의 협조했지만 그분도 학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강야옥 같은 사람 외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친공적인 행동으로 한다고 그래도 저 사람이 속은 반공이지만은 겉으로 지금 한다 못 믿는다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25가 일어났을 때 7월 초에 평양신학교가 마지막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기독교가 6.25 일어나자마자 7월 달 되면서부터 북한 기독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 동신교회 그 목사님이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김세진 목사님 유명한 목사입니다. 옛날에는 영락교회가 제일 컸고 중현교회 그다음 동신교회 컸는데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도 6.25 당시에 6.25가 일어났을 때에 북한에서 목회하고 있었다고요.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문 닫는다. 그러고 월남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950년 7월 초에는 이미 북한의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자마자 북한의 기독교회들은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방되었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30만쯤 됐는데 북한에 20만 있었고 남한에 10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의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6.25가 벌어지면서 문을 닫고 이제 그 뒤부터는 지하교회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6.25 남침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의 남한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남한의 기독교는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공산주의와의 투쟁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이 얘기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5 남침 이후에요, 남한의 인민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산주의 치하는 북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50년 6월 28일에서부터 9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은 서울은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1950년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인민공화국이었어요. 바로 그 치하에서 남한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요,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이 되고 좌익이 석방되었습니다. 최문식이라고 하는 목사가 석방되었어요. 이 좌파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장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50년 7월에 기독교 민주연맹, 이것이 말하자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과 비슷한 남한의 단체인 거죠. 이 기독교 민주연맹을 조직을 하게 되었고 위원장은 김창준 감리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담당은 최문식, 감리교 담당은 최택,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를 공산주의에게 협조하는 기독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도 말하자면 기독교 민주연맹에 가입을 강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환영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당시 남아있던 목사님들은 북한군 환영, 인민군 환영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 대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사상개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남한이 공산화가 된다면요, 이런 전철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미국식으로 믿느냐? 미국 친미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공산주의식 기독교가 들어. 공산주의와 병립할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7월 10일에는 인민군 환영대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인민군 환영대회에 참석하고 기독교 민주연맹에 가입을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맹증 가입했다고 연맹증을 가지고 이게 말하는 주민등록증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북한이 쓴 그 작전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자술서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쭉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기독교를 박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남한이 공산화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작전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21일에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북한 정권 지지 결의대회를 했어요. 남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꽃피로 끌고 가듯이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놈의 기독교인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다. 사실 목사가 돼가지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권총 들이대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1950년 8월 23일 날 서울 시내에 있는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납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부는 죽이고, 그래 반동 세력은 죽이고, 북한에 데리고 나가서 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장로교 21명, 감리교 11명, 성결교 9명, 그래 납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루아침에 뭐 금방 기독교를 뭐 금방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나씩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사상개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기독교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만일에 이남이 공산화된다면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남한이 공산화된다면은 제일 첫 번부터 예배 못 드리게 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예배 다 드릴 수 있다. 얼마든지 종교자유 준다. 공산주의와 공립하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예배 못 드린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왔지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나 공산주의를 나쁘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서울에서 했던 일들이 1945년 50년 7월 말부터 각 지방에 똑같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말하자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인민위원회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인민위원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 장소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민위원회 학습장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뭐 때문에 싫어했겠어요? 친미 세력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여러 케이스를, 기독교 탄압 사례는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탄압 사례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충남 논산군 성동면의 병천교회, 병천교회가 아주 큰 박해를 받았는데 66명이 한 장소에서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번에 병천리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지역에 여씨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씨가 여운형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 마을이 상당히 셌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자기들 바운더리에 반동 세력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25가 터지게 되니까 바로 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큰 것은요,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인민군이 제일 첫 번에 와가지고 남한 사회를 개조하려고 할 때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은요, 남한을 점령할 때 면 단위까지 위원장을 다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위원장, 면위원장, 군위원장까지 다 정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 혹은 지주 세력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1950년 추석날을 기억하더라고. 추석날이 무슨 날이냐? 말하자면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이 함락이 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의 추석날에 이제 공산당들이 각 지역에서 반동분자를 처분하고 빨리 철수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고 죽이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주 세력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반동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충남 병천교회 66명, 그 다음에 전북의 완주 동상 지역, 이게 우리 고향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8월 음력으로 16일 여기에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박상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8월 16일 날 잡혀가지고 산에서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날 그 사실을 알고 그때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덤에다가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동생이 6명 있는데 동생이 6명 있는데 마지막에 동생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대요. 그 애를 얻고 다른 동생 5명과 더불어서 70일을 울면서 15살짜리가 동생 어린 4명, 5명을 데리고 3달짜리 얻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참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동상면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죽였더라고요. 특별히 여자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성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을 공산주의 선전장소로 줄 수 없다. 이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반동문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고 또 옛날 시골 교회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래 친미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상면에서도 14명이 죽었고 그런데 6.25 때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더라고요. 저기에요. 전체 59,994명의 희생자 가운데서 전라남도에서 43,500명이 죽었어요. 전라남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군에서만 21,200명이 거기 죽은 거예요. 염산면에서 4,5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염산교회에서 77명, 야월교회에서 65명, 법성교회에서 7명, 백수읍교회에서 36명, 합계 186명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모조리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대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의 퇴로를 차단한 것은 좋은데 이제 올라가려고 못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냐? 이제 오지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엔군이랄지 국군은 중요한 지점만 그냥 거쳐가지고 올라간 것이고 그냥 유엔군하고 국군이 올라올 때 그 인민군들이 살짝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산으로 말하자면 국군하고 유엔군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국군하고 유엔군이 왔을 때 환영대회에 나갔던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언제가 제일 위험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민군 치하에서 살았는데 국군이 오면은 우리를 보고 빨갱이를 부역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힘이 있으면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국군이나 유엔군이 올 때 환영대회를 나가서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밀리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김제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반공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무기도 없는 주제에 공산주의와 싸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밀리려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염광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 지역은 좌익들이 원래부터 강했습니다. 일제 때부터 강했고 해방 직후에 좌익들이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군이나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부역자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냥 우리가 빨리 환영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아가지고 환영대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북한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군하고 유엔군하고 이제 쭉 해서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고향 완주군 동상면도 그런 지역이고, 전남 염광군 염산 지역도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요, 계속 1950년 그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심지어 약 1년 5개월 동안 인민공화국 치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저기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저기 이 전남 영광군 염산 지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죽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왜 6.25를 전후해서 한국 기독교가 피해를 입었느냐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공산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제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각종 우익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적성 국민이랄지 그다음에 대한청년단이랄지 이런데 또 대한애국부인회 이런데 들어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핍박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좌익들은 월남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월남한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당 사용 문제를 놓고 기독교와 인민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매우 좋은 장소였어요. 산모 보기도 좋고 거기서 강연하기도 좋고.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런 장소에 공산당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미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6.25 전쟁 전후에 기독교를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요, 반공정신과 이웃사랑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요,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과 직접 싸운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철원의 신한청년당, 경주의 구정교회 결사대, 그다음 김제 만경교회의 반공혁명단, 그다음에 축산교회의 인민위원회 공격.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한번 가서 싸우자 그래야지 공산주의가 싸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억울하게 좌익으로 몰려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노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군들이랄지 혹은 경찰들은 그냥 다 부역자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제주 4.3 사건 때 조남수 목사를 통해서 선무활동을 해서 상당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손양원 목사의 사례는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다음에 병촌 두암교회 이런 교회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이 결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거나 서로 그 사람들을 피해 입히지는 않은 거예요. 임자 진리교회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인재 목사 이인재라고 하는 신자가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전쟁은 전쟁으로 끝내고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화해 사역을 냈고요. 그래서 이 화해 사역이 상당히 많고 이 얘기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6.25를 지나가면서요,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부흥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부역자를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역자를 갈라내는 것이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3개월, 2개월 뭐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걸러내가지고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박완서 씨가 쓴 그만둔 싱하는 누가 먹었는가 그거 보면은요, 이 수복 이후에 서울에서 부역자 처단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좌파적인 냄새가 있지만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가 부역자고 부역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 누구 보고 그런 일들을 시켰느냐? 목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일들을 시켰더라고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요, 쭉 모아놓고 수복한 다음에 사람들 쭉 모아놓고 우익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우익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 공산자가 침묵을 하면은 그 사람 끌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빨갱이도 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갈라내가지고 살려준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나은몽 장로도 그런 일들 했더라고요. 공산주의자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국군이 와가지고 그 사람
그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원몽 장로가 그 사람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줬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그 6.25 전쟁 전후의 기독교는 두 가지 측면.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반공과 이웃사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은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